부모의 희생은 어디까지 당연해야 할까요? 평생 모은 돈도 매달 주는 용돈도 자식에게 모두 내줘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아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주던 아버지. 그런데 아내의 병원비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용돈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과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죠.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들, 과연 이들에게 남겨줄 것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대 후반이 된 평범한 남자입니다. 은퇴 후 아내와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요즘은 하루하루가 속이 뒤집어질 만큼 답답하고 허탈합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0이 넘어서야 결혼한 녀석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맞벌이를 하며 살더니 지금은 아들 혼자 벌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후 잠시 쉬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어쩐지 그녀가 일을 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려면 어쩔 수 없겠지 싶었고 저희 부부도 그럭저럭 노후를 대비해둔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들네가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지길 바라며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줬습니다. 물론 여유가 넘쳐서 준 건 아닙니다. 적금을 깨야 할 때도 있었고 저희도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도와주는 게 부모된 도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제 아내,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치료가 오래 걸릴 거라고 하더군요.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노후 자금도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번 달부터는 50만 원만 보내마. 엄마 병원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 그때만 해도 아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무 문제 없겠거니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도 생활이 너무 빠듯해요. 목소리가 무척이나 불만스러웠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용돈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주면 좋은 것이지 꼭 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아픈 걸 뻔히 들었을 텐데 걱정보다는 돈 이야기부터 먼저 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고 있다. 우리도 여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저희까지 힘들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힘들어질까봐 매달 100만 원을 보내줬던 건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희생한다고 말하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아픈데 그게 그렇게 큰일이냐? 그러자 며느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싫다는 게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아버님, 어차피 땅도 있으시잖아요. 그거 정리하시면 병원비 문제도 해결되고 저희도 힘들지 않을 텐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었고 혹시라도 나중에 아들에게 보탬이 될까 싶어 남겨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당연한 듯 팔아서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어차피 그 땅도 나중에는 저희가 받을 거잖아요. 지금 파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제가 남겨둔 재산을 마치 자기들 돈이라도 되는 양 당연하게 여기는 그 태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한 번만 더 물어봤습니다. 네 엄마가 아픈 게 그렇게 부담스럽냐? 그러자 며느리는 아주 덤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땅은 나중에 처분할 건데 그걸 미리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기대할 것도 줄 것도 없다는 걸요. 며느리와의 통화를 끊고 난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보여준 태도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무거웠던 건 아내의 병세였습니다. 평생 저와 함께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가는 걸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은 기운이 없어 혼자서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에도 저 혼자 부축하며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라도 잘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도 부부인데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기운이 없으니 집안일도 제가 다 해야 했고 병원 진료일마다 차를 타고 병원까지 모시고 다니는 것도 점점 힘에 부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일을 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출산과 육아 때문에 쉬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주말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솔직히 부탁하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쯤은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주말에 네 시어머니 병원에서 같이 있는 걸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전화 너머에서 며느리는 잠시 조용하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집에서 애 돌보느라 바빠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지금 병든 아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며느리는 단번에 바쁘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부탁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 그래? 하루라도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병원은 간병인이 있어야죠. 가족이 다 간병하면 지치잖아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병인을 써야 한다고? 우리 형편이 넉넉했으면 진작 간병인을 썼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어머니가 아픈데 가족이 나서서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돈 써서 해결하라고 하는 며느리의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제 와이프가 완전히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있으면서 약간씩 도와주고 말동무만 해줘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단번에 거절하는 며느리가 너무나 어이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간병을 부탁한 날 이후로 저는 모든 게 허탈했습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함께해야 하는 일도 아들 내외에게는 내 일이 아니니까라는 식으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 자식이니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든 사정이 있겠지 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는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오니 한숨이 놓였습니다. 아내도 지친 듯 바로 누웠고 저도 한숨 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화면을 보니 사돈어른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였죠. 평소에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긴 했지만 요즘은 워낙 정신이 없어 연락이 뜸했습니다. 전화를 받자 사돈어른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돈어른,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저는 피곤한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저냥 삽니다. 사돈댁은 별일 없으십니까? 그러자 사돈어른은 아주 기분 좋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요즘 덕분에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 물었습니다. 덕분이라뇨? 그러자 사돈어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요.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 덕에 노후가 한결 여유롭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보내준다고요? 사돈어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네, 신혼 때부터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보내주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 보기 드문 효녀죠. 저희는 덕분에 생활이 아주 넉넉해요. 저는 얼어붙은 채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매달 100만 원씩 줬던 용돈. 며느리는 그중 절반을 자기 친정에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의 병원비가 부담스럽다고 우리까지 희생할 수 없다고 하던 사람이 정작 자기 친정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며칠 전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생활이 너무 빠듯해요.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저희까지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병원비가 부담되시면 땅을 파시면 되죠. 그 말을 할 때 며느리는 자기 친정 부모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라는 말만 했던 겁니다. 그제야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 내외가 정말 생활이 힘들 거라 생각하고 용돈을 줬던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 돈을 가져다 친정 부모에게 주면서 시부모는 돈 문제로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며느리가 애를 키우느라 힘들겠지, 집안 사정이 어렵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내 도움을 받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모른 척하며 내 돈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몸져 누워 있는데 우리 가족은 당장 병원비 걱정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우리 돈을 받아서 자기들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화가 났던 건 그 돈이 며느리 혼자서 벌어서 친정에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준 돈을 빼서 보낸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부모에게 돈을 보내면서도 시부모에게는 단 한 번도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돈을 받아가면서도 우리도 힘들어요. 라며 손을 내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 노후를 책임질 거라 믿고 살아야 한다고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용돈을 받아 친정에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리가 끝난 상태였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생각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와 아내는 그저 돈을 주는 존재일 뿐이었을까?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집으로 부르시고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니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용돈을 줄였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을 네 친정에도 보내고 있더라.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시고 제가 딸로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네 친정을 도와주고 싶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자 며느리는 여전히 당당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용돈에서요. 어차피 저희 생활비로 쓰는 돈이잖아요. 제가 어디에 쓰든 저희 부부가 결정할 문제 아닌가요? 그제야 아들은 불안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지만 며느리는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당당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정은 생각 안 했냐? 네 엄마 병원비 때문에 용돈을 줄였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친정에 돈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자 며느리는 오히려 나를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병원비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도 빠듯한데? 저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당연히 가족끼리 힘을 합쳐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며느리는 오히려 우리 사정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차분히 물었습니다. 니들 생활이 빠듯한데 그 와중에 친정에는 돈을 보낼 여유가 있었던 거냐? 그러자 며느리는 살짝 표정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애 키우면서 저도 다시 일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병원비 때문에 저희까지 희생해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섞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줄 용돈도 없겠다. 우리도 힘든데 너희까지 도와줄 여유는 없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나섰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갑자기 줄어든 용돈 때문에 힘든데 그냥 원래대로 주시면 안 돼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까지의 대화를 듣고도 그냥 원래대로 주시면 안 되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 병원비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자 며느리가 다시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병원비가 부담되시면 땅을 파시면 되잖아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차피 나중에 정리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맞죠? 며느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어차피 그 땅도 나중에 저희가 받을 거잖아요. 지금 파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엄마가 아프니까 팔아서 해결하라고? 솔직히 지금 팔아도 저희한테 돌아올 돈인데 미리 쓰면 뭐가 문제예요? 며느리는 마치 제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부모를 돈줄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아들과 며느리의 뻔뻔한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차피 땅도 나중에 우리가 받을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다르냐라고 말했을 때 이미 저는 이들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땅을 마련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아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 남겨둔 것이었지. 이 아이들이 당연한 듯 팔아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라고 남겨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차피 병원비 부담되시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낫죠. 라고 했고 아들도 그 말을 거들었습니다. 순간 이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그냥 내 돈을 물려받을 상속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남겨둬야 할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재산은 제가 의미 있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은 재산, 특히 그들이 그렇게 팔라고 요구했던 땅을 포함해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자녀분들이 계신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게 가족이 아닙니다. 부모를 돈줄로만 보는 사람들에게 제 재산을 남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돈으로는 아내 병원비를 감당하며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 부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화를 내지도 않았고 실망을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차분하게 이미 결정된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지난번엔 좀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이제 기분 좀 괜찮아지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됐다. 아들이 뭔가 눈치를 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리라뇨?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천천히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거라. 아빠가 고민 많이 하고 결정 내린 거다. 아들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부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전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며느리가 화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기부라니요? 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하신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니들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어머니 병원비가 힘들 텐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게요 라고 말한 적 있느냐?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니들이 어떻게 살든 이제 내 알 바 아니다.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한테 남겨주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 니들은 내 재산을 부모가 아픈 상황에서도 당연한 듯 받아가려 했고 심지어 친정에까지 돈을 보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다. 그런 너희들에게 내 재산을 남겨둘 이유가 뭐냐? 며느리는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너무하시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가족인데.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부모가 아프면 걱정을 해야지 돈부터 따지진 않는다. 그리고 저는 단호하게 말을 맺었습니다. 이제 너희한테 줄 돈은 없다. 앞으로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아들은 황망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으로 아내를 돌보고 남은 생을 편히 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부부를 위해 희생할 일은 없을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전 재산을 기부했다고 선언한 후 저는 자리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화를 억누르느라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먼저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다시 생각해 보란 말이냐?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모든 재산을 기부해버리시면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저는 피식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뭘 남길 생각이었냐? 아들은 당황한 듯 며느리를 쳐다봤고 며느리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용돈을 받은 건 맞지만 그건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친정에 돈을 보낸 건 부모님이 어려우셔서 그랬던 거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활이 어려워서 용돈을 받았다는 건 이해하마. 그런데 정작 내가 어려워지니까 너희는 어떻게 했지? 아들은 고개를 떨궜고 며느리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 재산을 한 푼도 안 남기고 사회에 다 기부하는 게 어디 있나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멀리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 결정을 후회할 생각도 없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면 어떡하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너희가 힘들어진다고?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비 때문에 허덕일 때 너희는 나한테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지. 도와드리겠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 병원비는 내 힘으로 쓰고 남은 돈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했다.
너희는 이제 너희 힘으로 살면 된다. 그제야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저희가 아버님을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섭섭했다? 섭섭한 건 내가 해야 하는 말 아니냐? 나는 자리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라. 더 이상 부모 돈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과의 대화를 끝냈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내 아내와 나 자신을 위해 쓸 것입니다. 더 이상 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베풀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내 자식인데 조금이라도 남겨줬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비로서 너무나 가혹한 짓을 한 건가 하고요.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걸까요? 물론 여전히 제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